여러분이 만약 외국 여행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돈이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헤세바르텍은 세계 일주를 하던 중 1894년 조선 땅을 밟게 되는데요. 그는 조선에서 사용한 화폐를 구멍 뚫린 끔찍한 주화라고 했습니다. 바로 엽전인데요. 1달러를 환전하면 엽전이 6,000개였고 이 6,000량의 무게가 무려 6kg에 달했던 겁니다.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 150달러를 환전한 엽전 더미를 찍은 사진인데요. 돈의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웠던 탓에 조선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짐꾼을 고용해야 했고 외국인의 눈에는 이 점이 기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세바르텍은 부산, 강화를 거쳐 서울로 향하게 되는데요. 잠시 강화에 들러 성곽을 둘러보던 중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가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들었을 때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선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더니 얼마 뒤 병사들이 화승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헤세바르텍은 깜짝 놀라 우왕좌왕하며 카메라를 집어넣었는데요. 그러자 병사들은 다시 경계심을 풀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카메라를 폭탄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는데요. 헤세바르텍이 손짓 발짓으로 카메라를 설명하자 주변에 있던 조선인들이 마구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헤세바르텍의 조선 여행은 낯섦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는데요. 그는 난생 처음으로 본 서울의 기묘한 모습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땅바닥과 구분이 안 되는 흙집들이 공동묘지의 봉분처럼 다닥다닥 늘어서 있었고 도로조차 나 있지 않은 데다 곳곳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 있는 도시. 사람들은 해충이 많은 집 대신 길거리에서 집안일을 했고 밤에는 땅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왕조의 수도는 너무나도 초라했고 헤세바르텍은 서울에서 도시의 흔적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서울에 밤이 찾아오면 온 천지가 깜깜해졌는데요. 헤세바르텍은 어둠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은 조선의 소란스러운 유령이 내는 소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남편의 노예나 다름없는 불쌍한 조선 아내들이 남편의 옷을 두드리는 소리다. 사실 이런 식의 두들김을 받아 마땅한 것은 나태하고 아내를 모욕적으로 다루는 조선의 남편들이다. 헤세바르텍은 조선의 여자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남자들의 놀이개였다가 나중에는 노예 상태가 된다고 냉소하는데요. 조선 여자들은 감동적인 부지런함과 감탄할 만한 인내력으로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그는 여행하는 동안 한가로운 여자들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조선 남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한 가지를 꼽았는데요. 바로 일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일하는 여자들과 달리 조선 남자들의 유일한 소일거리는 담배를 피우면서 빈둥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조선 남자들에게 의욕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고 헤세바르텍은 서울보다 일을 적게 하는 도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헤세바르텍은 조선의 현실을 알아가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굳건하게 결탁해 있는 양반 무리가 국가 경제를 손에 쥐고 있으며 왕조차 이들 앞에서는 힘이 없다. 헤세바르텍은 조선의 모든 관직은 뇌물을 통해 구해야 하고 이는 양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조선의 관리들은 방탕하고 무지한 협박자에 불과했는데요. 조선의 백성들은 관리들이 도둑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돈을 모아봐야 이들에게 강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생활비와 담뱃값 이상으로 돈을 벌 필요가 있겠는가? 이 불행한 국민에게는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획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우연히 돈이 들어오면 그들은 돈을 땅속에 묻거나 비밀에 붙인다. 관리들은 조선의 몰락과 이곳에 만연한 비참함의 가장 큰 원인이다. 관리들의 탐욕은 소유에 대한 모든 욕구와 노동의지 그리고 모든 산업을 질식시켰다. 헤세바르텍은 조선 남부지방에서 일어난 봉기 때문에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히는데요. 바로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그는 봉기가 일어난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했는데요. 원래 관직은 2년이나 3년 단위로 팔렸는데 귀족 가문인 민씨 일가가 속해 있는 당파가 관직의 임기를 1년으로 줄였고 관리들이 2, 3년에 걸쳐 착취하던 것을 1년간 한꺼번에 착취하자 결국 반란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헤세바르텍이 조선을 여행한 1894년은 동학 농민운동을 비롯해 갑오개혁, 청일전쟁 등 나라 안팎에서 여러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던 해였는데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산업 발달이 이뤄질 순 없었겠죠. 헤세바르텍이 본 조선 사람들의 삶은 로빈슨 크루소의 삶이었는데요. 지붕에서 집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대장장이처럼 산업의 일종에 종사하던 장인들도 광석을 캐는 일부터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일까지 모두 혼자서 했는데요. 합리적인 분업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겁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면에서 당시의 현실은 헬조선 그 자체였는데요. 하지만 헤세바르텍은 그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언젠간 교역이 좀 더 확대되고 나라가 개방되어 이 나라의 낡은 문화 속으로 현대적 삶이 들어올 경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은 확실히 소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잿더미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조선 사람들의 소질은 무엇이었을까요? 헤세바르텍은 탐관오리의 착취 속에서도 매우 정직한 조선인들을 보게 됩니다. 절도와 강도가 드물고 살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도 주목하게 되죠. 항구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 조선인들을 보고는 부지런하고 인내력과 끈기가 있으며 힘이 좋다고 칭찬하는데요. 또 다수의 국민이 글자를 쓸 줄 아는 점과 영어를 배우는 조선 학생들의 모습에서 더 큰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조선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음에도 이들의 영어 실력은 내가 영어로 대화를 나눠본 그 어떤 중국인, 일본인보다 훨씬 나았다. 조선인들은 영어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한다. 헤세바르텍은 서양보다 100년이나 앞선 인쇄술, 과거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도자기 기술 등 조선의 문화적 기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는데요. 조선의 음악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 수십 년 전에 일본보다 낫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잠재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조선의 사회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은 조선인들도 모든 점에서 보잘것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있다. 진정성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에서라면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뤄낼 것이다. 조선은 최근의 전쟁을 통해 이제야 잠에서 깨어났다. 동아시아 열강들 사이의 경쟁심이 이 아름답고 부유한 나라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지식이었습니다.